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순서가 됐는데요. 가짜 뉴스하고 관련해서 오늘 제목을 가짜 뉴스는 ICT의 어두운 그림자. ICT는 정보통신기술 말하는 거고요. 다들 아마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아는 걸로 이렇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짜 뉴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까지 횡행하게 된 배경을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 그야말로 ICT,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몰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하고 사회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세상, 이런 것이 이제 큰 배경의 두 가지 배경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짜 뉴스가 결과적으로 가짜 민주주의, 위협받는 시민사회, 대립하는 시민사회, 이런 문제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마지막 대목인데요. 결국은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공감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ICT, 보통 우리는 IT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게 ICT입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라고 해서 ICT인데 줄여가지고 IT라고 보통 하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인 미디어 시대라는 걸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손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년 전으로 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이 건물 정도 되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그 진공관식 그 컴퓨터는 기능을 내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기능을 내려면 이 5층 건물 정도의 진공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발신이 가능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발신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통 미디어 중에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외부에 내 의견을 금방 낼 수가 있어요. 뭐 방송식으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를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걸 우리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그는 SNS다,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셜 미디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cognitive bia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인간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재밌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경제학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아마 심리학 쪽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 공부했지만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 인간의 그 비합리적인 것을. 근데 그 비합리적인 것 중에서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듯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 편향.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야기. 이 포스트라는 말에는 영어 표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아는 것은 우편이죠. 그래서 포스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후. 예를 들어서 포스트 워다 그러면 전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스트는 버린다는 겁니다.
폐기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포스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폐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트루스라는 것은 진실을 폐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진실이라고 이제 국내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짜 민주주의,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트럼피즘 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트롤하고 온라인 보엇이라고 합니다. 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출처불명의 유언 비어를 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롤링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트롤링은 뭐냐? 그런 유언 비어를 막 퍼나르는 거를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봇은 이 로봇의 봇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작전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실명으로 인터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정에 사람이 마치 네티즌인 것처럼 실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날리고 소스를 막 공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봇. 그래서 요즘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트롤하고 봇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한 것도 이 트롤 앤 봇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연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문해력인데요. 우리가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글자를 알더라도 뜻은 글자, 단어의 뜻을 알더라도 문장을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촌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문해력, 그러니까 적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농촌에는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해력이라 하면 그 글을 읽고 해석하고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 단순히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조금 개념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리터러시, 그래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그 게임 리터러시,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그 얼마만큼 그 디지털 사회에 녹아내려 가지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자기가 작동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또 보태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도 씁니다. 미디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수동적으로 미디어에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하는 그걸 따져 묻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그럼 가짜 뉴스라는 뭐냐라는 거,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거짓 뉴스도 있고요, 오보 또는 뭐 허위 정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 뉴스는 이 처음부터 가짜로 만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만우절에 나오는 그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가짜 거짓 뉴스죠. 그리고 오보라는 것은 보통 그 기존 미디어도 오보를 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미스 인포메이션 안 하려고 나중에 오보 정정 보도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취재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긴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허위 정보는 주로 이제 군이나 또는 작전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주가를 올리게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그런 걸 보통 우리 역정보, 허위 정보라고 하죠. 근데 핵심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아마 이게 다른 사람 견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는 뭐냐?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으면서 가짜 정보를 흘리는, 그게 가짜 뉴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만하는 거죠. 상대를 처음부터 속이겠다 작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 사람 매도시키겠다라고 해서 요즘 흔히 하는 게 친일 적폐, 빨갱이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듯이 하는 뉴스를 비슷한 스토리를 갖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도를 감추고 슬쩍 잘못된 또는 내지는 그 왜곡된 그런 정보를 우리는
있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만화절 뉴스 같은 게 펄스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언젠가 일본에서 만우절에 이런 기사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유명 인사들 전부 모아가지고 드림팀 내각을 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만우절에 나온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 한기봉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와 만우절 거짓 뉴스는 같은 뉴스 형식이지만 후자는 봉인된 합법이다. 책임도 묻지 않는다. 만우절 거짓말. 요즘 이제 만우절 거짓말 해도 이거 잡혀갑니다. 이게 책임 묻습니다. 요즘도. 전자는 악의를 숨긴 새빨간 거짓말이고 후자는 선의의 하얀 거짓말. 앞에 것은 조작이지만 뒤에 것은 참자. 만우절 거짓말을 하고 이 가짜 뉴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보라는 것은 매체들이 안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스인포메이션 이건 뭐 그래서 이제 뉴스마다 팩트 체크가 요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고요. 허위 보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역정보. 그래서 맨 밑에만 보시면 가짜 뉴스는 거짓 뉴스, 오보, 역정보와 유사하지만 상대를 매도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정보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해서 정보 공급자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것. 이게 기만성에 초점을 맞추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이야기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에 신조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사전에다가 집어넣은 신조어죠. 그래서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옥스퍼드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진실이라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폐기된 진실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탈진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진실의 예로 대표적으로 들면 영국이 2016년에 브렉시트라고 해서 EU에서 빠져나간 그때 빠져나갈 때 투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국민 투표를 시킬 때 설마 사람들이 찬성하겠어?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된 건데 실제로 루머가 돌았어요. 어떤 루머? 영국이 EU에 속해 있으면서 EU한테 매주 많은 돈을 영국이 받아 바쳐야 되는 그런 틀로 돼 있다. 이게 막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루머가 돌아가지고 전부 다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해가지고 영국이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굉장히 뒤죽박죽됐죠. 지금 이제 서로 이혼 절차가 차근차근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 2021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말할 건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EU의 국가들이 특히 이제 EU 중에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나라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영국으로 또는 독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뺏긴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타보 음베키라고 하는 이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이 사람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의 후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넬슨 만델라 정도로 굉장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옹고집을 핀 게 에이즈에 대해서 이거는 에이즈가 서방 세계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가짜로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 대책을 거의 안 세워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한 30만 명 이상 죽었어요. 흑인. 네. 흑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왜 이런 탈진실 사태가 벌어지는 거냐? 포스트 트루스는 뭐냐? 사실보다 감정이라든가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인지 편향이 있다. 그러니까 타보 음베키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아프리카에서 볼 때 유럽이나 미국이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저놈들이 우리를 맨날 빼앗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데 거기다 그런 걸 쓱 던지니까 덜컥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능적인 이미지 편향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지금 전 세계적으로 ICT가 지금 활발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에 조사한 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선진 18개 국가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그 옆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그 옆에는 여기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이용자인데요. 이스라엘이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2등인데 한국은 그러면 왜 그 상대적으로 그러냐? 물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1, 2등 차이가 별로 없어요. 1% 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참 재밌는 게 요 밑에 보면 예컨대 선진국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에서 밑에 빨갛게 줄쳐놓은 거죠.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은 SNS 활동 별로 안 합니다. 심지어 일본 말에 댓글 단다는 말 있잖아요. 일본 말에는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우리는 댓글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말에는 댓글이라는 말 대신에 뭐 코멘트, 뭐 리플라이 이런 식으로 미국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쓸 정도로 그 댓글에 대한 관념이 좀 없어요.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얘기.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미 이 인터넷 강국에서 이제 모바일 강국으로 이미 이제 이렇게 변형돼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PC통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뭐 90년대 초반에 한참 PC통신 유행했는데 우리는 PC통신을 활용하고 막 조금 맛보다가 광통신 케이블이 깔리면서 바로 인터넷으로 넘어왔죠. 인터넷 서비스를 95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95년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한 게 93년입니다. 한국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인터넷 강국이 됐죠. 모바일 강국이 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OECD 주요국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보면 한국이 1등입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한국은 지금 ICT 분야에 거의 뭐 독주를 하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다들 부러워하는 측면. 문제는 이 ICT 기술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률을 보면 한국이 3등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다른 소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나 대만이나 이런 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지만 다른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별도의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굉장한 이 ICT 강국이 됐죠. 그래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 1인 미디어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블로그를 활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블로깅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블로거라고 그런 표현도 쓰고 이런 것들이 한데 이게 SNS로 확장되면서 유튜브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아프리카 TV 이런 식으로 영상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유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이 UCC라고 하는 건데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미 2017년에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 UCC 생산업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그 기생충으로 한번 빛을 좀 봤고 이번에 또 미나리로 빛을 봤잖아요. 이런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UCC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면서 벌써 한 20여 년 넘어오면서 오는 이 창조력,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ICT 기술력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그래서 다루려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발신자로 변신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그렇고 그 좋아요가 일종의 독이 돼가지고 자꾸만 좀 더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오버하는 거죠. 거기다가 가짜도 붙이고 조금 좀 그 과장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방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면 배제를 하는 가짜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그 발전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배경으로는 인지 편향 심리가 조장되는 그런 사회.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생각에 매몰되고 그쪽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모든 것들 말하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과학 부인주의, 과학을 부인하는. 과거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 시절에 중세 시절에 그걸 이제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가 뭐 그래도 지금 돈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상 나중에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을 폈다가 나중에 그 주장을 거둬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과학으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과학을 인정을 안 한 거죠. 요즘은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실제로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나온 담배 해약에 대해서는 다들 알죠. 근데 담배 회사들 늘 소송을 붙을. 그러면서 그게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죽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져. 그래서 담배 분명히 나쁜 건 아는데 그게 죽을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덤비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과학 부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 화석원료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석유회사들 이거 반발하죠. 지금 요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본에서는 오염수라고 안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맞는지 약간 감정이 섞였거든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나쁜지에 대한 그런 과학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걸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인지 편향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페스팅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하는 생각에 괴리가 생기면 굉장히 미치는 것처럼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의 그 실제로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휴거 같은 거는 이제 어느 날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뭐 그런 이단들이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언제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내일 모레죠. 6월 1일 날 휴거 사건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재산들 전부 갖고 와서 이 앞에서 모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하면 실제로 6월 1일이 됐는데 휴거가 안 벌어졌어. 벌어질 리가 없죠. 안 벌어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생각하고 자기 행동하고가 지금 완전히
그러면 그 그릇 지금 망가졌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 이야기를 처음에 휴거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던 그 누군가가 너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휴거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구나. 실제로 신천지가 영생불멸일의 그 신천지 그 사람 누구죠? 이만희 씨. 근데 그때 영생불멸이라면서 그 사람 뭐 아프고 뭐 생각해주고 그게 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요번 그 위기에는 고난의 시기다.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역시 우리 교주님은 역시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심리적인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 동조라는 뭐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다가 그래 나도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점에 갔을 때 통일합시다 통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 못 먹게 짜장면 짜장면으로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집단 동조.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A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A라는 사람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쉽게 그 이야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다중의 의견에 다중의 그 행동에 동조하는 것, 집단 동조 이런 게 있다는 것. 세 번째 확증 편향이 이제 요게 문제인데요. 그 인지 편향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확증 편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래 역시 다 거기다 대가지고 나쁜 거 미운 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매도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우리 사회에. 그래서 특히 SNS 활동 안에서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왔는데요. 제목은 종이 쇼핑백을 든 군인하고 백팩을 맨 군인.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데 제 둘째 아이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해군을 갔어요. 진해에서 근무를 했는데 진해에서 올 때마다 늘 종이 쇼핑백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게 봤더니 온통 군인들이 종이 쇼핑백을 들고 다녀. 그래서 야 이건 문제 있다. 근데 남자들이 요즘에는 화장도 하고 뭐 팩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많아요. 요즘 남자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사전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뭐 팩한 거 화장품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쇼핑백.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얘네들한테 군대에서 제대로 된 가방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칼럼을 썼어요. 보기 싫다. 이게 군인이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종이 쇼핑백 들고 달랑달랑 거리는 게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런 걸 칼럼을 썼어요. 그게 칼럼을 쓴 게 2013년 1월 9일자에 제가 칼럼을 썼어요. 좀 맨 밑에 보면 우리의 멋진 용사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가방이 필요하다. 20% 월급 인상도 좋지만 보스턴백 하나씩 지급하는 게 더 시급하겠다. 패션에 죽고 사는 게 바로 그 젊은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칼럼 썼더니 이게 묘하게 꼬여가지고 그 이듬해 주간 경향에서 이런 식의 이제 글이 취재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뭐냐면 현재 대학생인 예비역 병장 김진 씨의 말을 듣고 해당 칼럼을 찾았다. 2013년 1월 9일자 국민일보에서 조영래 논설위원은 2011년부터 새로 보급한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에 멋진 베레모를 쓴 군인이 백화점 종이 쇼핑백을 들고 있거나 비닐봉지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물론 제가 이걸 썼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가방 하나씩 줘라. 정부가 그 돈 있지 않냐. 이렇게 한 건데 그 뒤에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종이 쇼핑백을 못 가지게 다니게 단속을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제 칼럼 보고 가방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그 가방을 억지로 그 군복 모양으로 된 그런 가방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이라고 써진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사기 시작하니 그게 값이 비싸. 개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조모 때문에 이러고 난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거죠.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전군 대부분의 부대에서 쇼핑백 취참을 제한하는 지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제 칼럼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으로 개새끼 소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도 욕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 그 이메일 주소를 바꿨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쏟아. 아침에 가보면 그 욕하는 이메일이 이만큼씩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우고 나중에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바꿨어요. 아무튼 근데 이것도 이 주간 경향이 이 기자가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칼럼을 읽었으면 당연히 최종적인 결론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싹 빼고 입맛 맞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입맛에 뭐 이런 좋은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론 다 빼고 지가 주장하는 것만 저놈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덤태기를 씌운 그런 이것도 이제 댓글의 문제였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에 휘둘리기 쉬운 그런 SNS 상황들이 있다는 건데 우선 기술적인 외부 환경으로 보면 정보 소비가 전에는 아주 안정적인 매체,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전통 매체에서 차곡차곡 전해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온통 중구난방으로 날아오는 뉴스에 홍수 속에서 우리는데 과연 지금 받은 뉴스가 맞는 건지 지금 보내받은 그 포스팅한 그것이 옳은 건지 판단이 안 되면서 막 들어오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다 그런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게 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그거를 이제 굉장히 리얼리티를 가중시켜가지고 영상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게 심각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정보에 지금 휘둘리는 그런 기술적인 조건 하에 우리는 놓여 있고 그다음에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나도 그 KBS나 MBC가 발송시킨 그런 영상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런 정도의 툴로 내가 내 의견을 발신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요즘 젊은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다면 그 주장에 좋아요를 따지려면은 당연히 조금 이제 초치기가 들어가는 거죠. 부풀려지고 가짜도 살짝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지 편향, 특히 확증 편향이 아주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다가 특히 이제 우리 그 동료들하고 만났을 때도 빅보이스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아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 마찬가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휘둘리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거리가 될 만한 자기 나름의 뭔가를 가짜를 얹히는 거죠. 그래서 대거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된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짜 민주주의 대립하는 시민사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왼쪽은 한표 이쪽에 의도적으로 험담을 흘린 이게 바로 이제 가짜 뉴스의 핵심이죠. 정략적으로 확산시킨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짜로 확산시킨 의도에 의해서 확산된 그런 뉴스들이 병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덜컥 보는 거죠. 충분히 판단을 못하고 충분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치 그건 시대적 사명이구나. 요즘 뭐 태극기 부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전체 크리스찬의 한 10% 정도는 태극기 부대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흔들어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스스로. 이게 시민의 역할이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앞뒤 없이.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너무 무지해서 휘둘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누군가가 트롤을 해가지고 이 나온 그 뉴스를 막 주변에 포스팅. 저도 그 포스팅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사람을 저 스마트폰에서 지워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식의 상황에 이미 노정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보면 댓글 사건 잘 아시죠?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한 사이버 여론조사 2009년에서 2012년 마찬가지로 박근혜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안 했냐? 민주당 드루킹 사건입니다. 물론 드루킹에서 김경수 부산 경남지사가 연루가 됐느니 마느니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지만 연루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드루킹 사건은 실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알고 조작을 시킨 건지 아닌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지금 안 내리는 상태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벌써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이제 우리는 당연히 불신합니다. 정치적 대립이 확대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자기가 미는 정당이 발신하는 것만 믿고 상대들은 전부 다 믿지 않고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공공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유튜브인데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텔레비전을 더 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네 TV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TV에 나와야 돼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작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죠. 자기가 제작한 거를 TV 영상 띄우는 거 그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2005년에 등장해가지고 대충 지금 2005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아마존 이런 등등들이 대개 2005년, 2004년, 2006년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십수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특히 유튜브는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구글이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자본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확장을 시키면서 전 세계에 아주 붐이 이루어져. 유튜브 붐. 아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미디어화, 여기서 미디어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미디어에 의해서 전부 다 작동되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화라고 합니다. 저도 미디어에서 21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제일 나쁜 것은 그런 거거든요. 책 읽는 독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 미디어에 의해서 휘둘리는 독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보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지 우리가 내보낸 뉴스를 가지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거기서 박수치고 이러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이 지금 미디어화 되고 있다. 미디어화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것이고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 우리 제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만 얘네들도 열심히 보고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인데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이제 그 미디어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것이 이 트럼프의 등장 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번에 오바마는 미국에서 안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믿고 다 여기저기 포스팅하고 이러고 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이 그 트롤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특징은 믿거나 말거나예요. 증거 없어요.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대표적인 게 그 트럼프가 그렇게 했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요즘 언론들이 문제다. 그 뭐 CNN이라든가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스 다 그거 볼 거 없다.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뭐 이러면서 박수 같이 그렇게 욕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확증 편향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가서 근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100% 가짜로 구성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가짜를 섞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구조상으로 만들어갈 때 이야기가 이래저래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전개되는 그 과정들은 적절하게 진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진짜 하고 싶은 가짜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정보를 보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이거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그 가운데 있는 거, 그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000원을 1원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돌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돌았던 루머 중에 그 금융권에서 돌았던 루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려가지고 화폐 개혁을 하는데 그 화폐 개혁을 통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공매도로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해서 수십조 원의 정치자금 마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북 통일에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박승 총재가 그 한국은행 총재할 때 이야기 나온 바 있고 그때 시기가 아니다 해서 폐기가 됐고 또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 총재하는 이주열 씨도 마찬가지로 화폐 단위 변경 논의라고 하는 것을 발언한 바가 있어요. 그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덜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퍼날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데 뭐 빨갱이라든가 뭐 공산주의자라든가 뭐 친북이라든가 정북이라든가 뭐 친일 적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짜 민주주의를 낳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밑에 있는 티머시 슈나이더라고 하는 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요거는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책이고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거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티머시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한국의 번역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는데 원제는 The Road to Unfreedom. 그러니까 부자유로의 길,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같은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트롤과 보스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전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트롤과 보스를 앞세워가지고 특히 러시아에서 그런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것만 작동시킨 부대가. 그래서 그 부대에 의해서 트럼프가 득을 봤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그 견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뉴욕타임스에서도 공개된 이야기인데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선거에서 1억 3,7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중에 1억 2,600만 명이 페이스북에서 러시아 콘텐츠 즉 러시아의 댓글 부대가 만들어낸 콘텐츠 그 트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별로 사회 갈등 지수를 따지면 한국이 3등이에요. 멕시코 1등이 멕시코, 2등이 터키, 3등이 한국. 멕시코나 터키는 우리하고 상당히 수준이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이라든가 조금 우리보다는 좀 낮은 나라죠. 그런 나라들은 그렇다고 치고 한국은 도대체 뭐냐? 결국은 한국의 기술적인 아주 그 ICT 강국이 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이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두운 면 이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사회는 거꾸로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SNS에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마다 다 첫 페이지가 다 다릅니다. 왜? 여러분이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열면 그거하고 비슷한 뉴스가 떠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어저께 봤던 그 뉴스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뉴스가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뉴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자가 다 달라요. 네이버 홈페이지 다 똑같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 다릅니다. 원하는 게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관심 보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 그런 식으로 이제 동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맞구나.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분파적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의 아까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리 맥킨타이어가 쓴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책에 미국의 어반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죠. 5학년 아이들에게 숙지시키는 내용이 있다.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래? 근데 우리는 뉴스, 미디어 교육을 사실 우리는 지금 안 합니다. 굉장히 달라져야 될 부분인데, 영어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가르치지만 사실 미디어에 대한 교육은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초등학교도 안 하고 중학교에서도 안 하고 고등학교도 안 하고. 대학생들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그거를 미디어 교육을 시켜요. 미디어 교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뉴스를 누가 썼니?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모든 뉴스가 여러분들 신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 마찬가지고 뉴스 끝에 마이란이라고 있습니다. 기사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사 쓴 사람이 없다. 그럼 일단 그거는 가입해야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사 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로 썼어요. 트롤이라는 게 아까 버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짜로. 그럼 가짜로 어떻게 하냐? 그 안에 이제 잘 읽어보면서 정보의 내용을 제3의 방법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옳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특히 요즘에 지금 백신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돌거든요. 뭐 어떤 사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인가? 이렇게 금방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 출처의 기사를 보면 정보 누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어떤 부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무슨 부서에 따르면, 이런 그게 다 단서조하고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쿼트가 돼 있거나 그거 없이 막 나가는 거는 다 지워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라.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밑에 기자가 있는데 주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이 기자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 분에 넘치는 내용을 막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 가짜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울 때는 결국은 침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늘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제가 신문에서 오래 종사를 했지만 신문을 보더라도 일단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의심해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가짜 뉴스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그러니까 쉽게 포스팅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요즘 그 포스팅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짜증날 때가 많죠. 아침에 막 빡빡빡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자기 여행 갔다 온 거 사진 보내는 거는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이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막 포스팅하고 마치 그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짜증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물론 대중에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제대로 된 사회를 구축하려면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의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지금 난감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 설명을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고요. 리터러시 개념이 확장돼가지고 뭐 컴퓨터 리터러시나 뭐 등등등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건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자세는 필요한 거죠.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디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퀘션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옳은 거예요. KBS 뉴스에 방송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으냐? 라고 하는 거.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옳으냐? 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심의 눈으로 확인해 하는 자세로 그걸 그렇게 덤벼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 우리는 저절로 바보가 되고요. 휘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접근 능력, 분석 능력, 평가 능력, 창조 능력. 우리 창조 능력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분석 내지는 평가에 대한 자세를 갖춰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뉴스나 정보, 이게서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생산됐을까? 무슨 의도로 이걸 썼을까? 라고 하면서 늘 퀘션 찍고 덤벼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자로서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내가 발신할 건가? 참여자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요. 소비자, 뉴스의 소비자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뉴스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신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그 제대로 된 신현 세상의 인간이라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근데 가짜 뉴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리터러시 능력 확장, 뭐 이를 위해서 관심 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자기 학습이 필요하고 뭐 등등등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황을 보고 우리가 박수만 치고 아 잘했다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끼어들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회를 바꿀 수도 없고 이 사회는 계속 망가질 거예요. 왜? 트롤 보어에 의해서 계속 해코지 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전통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탈피하고서 규칙이라든가 공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사회 자율성을 계속해서 해서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그 과거에 자매교회에 그 관계 맺었던 일본의 혁은적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뭐 구약 성서신학자 기사 케니치라고 하시는 분이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주체성의 환기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실제로 바울도 말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갈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인간의 간교한 꽹수나 속임수로 꾸민 교활한 교훈들의 온갖 풍조에 흔들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시달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일하며 말하며 모든 점에서 자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제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체성을 갖고 끊임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주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서 옳은 거 그런 거 계속 따져보고 어른스럽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이야기하는 꽹수, 속임수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 오늘 최종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